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박정수 교수입니다. 호서대학교 AI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의 요청을 받아 오늘 제로 트러스트 도입 현황과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동향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 290억 1천만 달러에서 2032년까지 1173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16.8%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중요성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트릭 중심의 보안 체계로 넘어가면서 제로 트러스트를 모두 도입하려는 많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로 트러스트 전환 체계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에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연방정부에서 2024년도 회계 말까지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등을 조사해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에 의해서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 행정명령에서 연방정 기관의 제로 트러스트 이행을 명시했으며, 현재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5년 1월 달에 나온 문서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임플리멘테이션 리포트라는 것으로 시사에서 현재 이행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추후 발생할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있는 과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로 트러스트는 크게 5개의 필라, 국내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는 6개의 필라가 있죠. 6개의 필라가 있지만 미국에서 C사라든지 NSA 이런 데서 했던 5개의 필라, 아이덴티티,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앤 워크로드, 데이터, 이렇게 5개의 필라와 3가지의 교차 기능, 거버넌스, 오토메이션 앤 오케스트레이션, 비저빌리티 앤 아날리틱스, 이렇게 3개의 교차 기능에 대해서 어, 지금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한 그 필라와 교차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이 C사의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필라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티에 대한 필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이덴티티 필라 같은 경우는 어, 어, 그 아이캠을 하기 위해서, 즉 중앙화된 아이덴티티 크리덴셜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것들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캠의 표준 같은 것들이 부재하고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통합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많은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MFA,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MFA 도입률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일부 기관은 90% 이상의 MFA 도입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 거버넌스 체계가 높은 이행률을 견인하고 있으면서 중앙화된 아이캠을 만들기 위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아이캠 시스템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일단 접근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보안 표준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들과 연계해서 아이캠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향후에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직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MFA 기능 같은 것들을 통합하기 어려운 이런 초기에 갖고 가는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런 것들을 통합 비전으로 제시해서 연방 조직 간 통합된 아이디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공유 서비스도 확산해 나가면서 중앙에서 거버넌스도 강화하면서 아이캠을 아이캠, 즉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증과 크레덴셜 관리, 그 다음에 액세스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을 통합하기 위한 시사의 전략과 노력이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측면에서 보시면 자산 인벤토리라든지 EDR 도입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시게 되면 EDR 도입률은 현재 99개 기관 정도가 도입을 했으며, 미분류 장비라고 하는 것을 55%에서 5%로 감소시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산의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서 C사의 CDM, Continuous Diagnostic and Mitigation이라고 하는 CDM 프로그램의 필수로 참여를 요청을 했고, 많은 기관들이 현재 CDM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검사에 대한 그 커버리지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미분류 디바이스 비율을 굉장히 높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류 디바이스에 대한 비율을 높였다는 것은 결국엔 자산에 대한 식별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미국 연방정부의 노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위해서 가장 초기에 행해야 되는 것, 가장 처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자산 식별이라는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자산이 식별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을 접목하기도 어렵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런 자산 식별을 우선시했고 그로 인해서 자산이 많이 식별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제로 트러스트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이 제로 트러스트 연구에 있어서 자산 식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인력과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그 현재 자산이 얼만큼 되고 우리가 그다음에 인력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각기 다르면 예산이 다르게 들어가고 그걸 도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 식별을 우선시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규모 기관들은 인프라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할 수 있고 또 레거시 IT라든지 또 OT나 ICS 같이 이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자산들 같은 것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어, 시사에서는 그래도 EDR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인벤토리 관리 역량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산 식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를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측면입니다. 네트워크 측면의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등의 어, 내용들을 적용하거나 그다음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매크로 세그멘테이션 이런 기능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로드맵은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측면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면, 이 암호화된 DNS 서비스를 많이 도입해서 92% 정도를 도입했고요. HTTPS 기반의 도메인 전환 성공률을 많이 늘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존의 제로 트러스트 측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진도를 나가진 못했지만 여기도 천천히 이게 결국에는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 자산 식별이 되고 그 식별된 자산에 따라서 워크로드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된 다음에 그 워크로드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도 물론 이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라든지 암호화 DNS 같은 것들이 잘 없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GTNA, NGFire, 뭐 세시 같은 개념은 이해하지만 실제 적용 대상이라든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어, 이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적용하겠다라는 미래 향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 측면입니다. 어, 우리는 현재 데브옵스,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이 함께하는 데브옵스 환경에서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시큐리티가 함께 들어가서 개발과 운영단에 보안이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데브섹옵스 정책을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데브섹옵스가 정착이 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공개 정책이라든지 공개 앱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에서 연방정부가 어떤 것들을 했느냐라고 봤으면 외부 독립 보안 평가를 활용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 보안 제품이라든지 이런 보안 테스트하는 전문 업체를 이제 가져다가 갖다 넣고 좀 더 분석을 오래 하고 그래서 보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 제품이 조달에 올라가지 않고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면 패스트 트랙 같이 조금 더 C사와 GSA, 즉 조달 간 신속 조달 체계를 마련해서 보안 제품들에 대해서 평가를 보안 테스트 전문 업체를 활용한 평가를 수행하고 조금 더 빠르게 GSA 조달에다가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취약점 공개 정책 수립 및 제보를 수용해서 공공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의 대상에서는 언제든지 취약점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사에서는 Federal Attack Surface Testing Team이란 것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 시스템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침투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문제들을 찾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 측면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나 사스 같은 것들의 이제 내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잠원 소모가 좀 크고 데브세곱스나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으로 전환을 하고 싶으나 기존 개발 방식과 조금 다르고 이런 시큐리티 측면까지 넣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대적 개발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트릭 시큐리티, 즉 데이터 중심의 보안 체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이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보안 체계를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데이터 중심의 보안 체계, 기존의 획일화된 망분리 환경에서 데이터 중심의 보안 체계로 넘어가고 있듯이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도 데이터 중심이 데이터가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사에서는 이렇게 페더럴 제로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가이드 같은 것들을 발간해서 데이터의 속성 기반 보호 정책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식별, 라벨링, 그다음에 제어 지점 기반 정책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제로 트러스트 필라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측면에서 데이터 마스킹, 데이터 태깅, 데이터 레이블링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등급을 분류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국내에서도 N2SF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할 때 실제로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C등급인지 S등급인지 5등급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N2SF의 법령 체계에 맞춰서 N2SF 가이드의 체계에 맞춰서 1조부터 4조까지는 C등급, 5조부터 9조까지는 S등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해놓긴 했지만 실제 데이터들을 등급 분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더 강화된 보안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시, 시사에서 연방정부의 도입을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아무래도 데이터 분류 및 태깅 체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구조가 서로 달라서 데이터 통합 관리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측면을 많이 요구를 받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라는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그렇다고 데이터 측면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2023년 1분기에서 2024년 3분기까지 보면은 데이터 앳 레스트, 즉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87%에서 92%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인 트랜짓,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75%에서 86%까지 늘린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암호화를 좀 빠르게 잘 진행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 태깅이나 레이블링 같은 것들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또한 어려움을 판단을 하면서 가이드까지 같이 발간하는 이런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 표준이라든지 분류 체계가 미비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들 달성을 위해서 데이터 중심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정밀한 분류 체계와 태깅 자동화 이런 것들을 병행하기 위한 것들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노력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에서도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국방은 썬더돔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미 부지 앨런 해밀턴과 함께 미국 국방에 제로 트러스트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입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썬더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국방 쪽에 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것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는 모델로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모델을 통해서 미국 국방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빠르게 잘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미 유니파이드 네트워크 플랜 2.0이라 그래서 통합 네트워크 계획 2.0을 공개하면서 이 AONP 2.0에다가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핵심 요소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적이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사용자와 기기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육군에서도 새로운 통합 네트워크 계획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됐고요. 데이터 중심 및 민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최종 통합 및 그 타군 및 동맹국가의 연동이 중점 과제가 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같이 동맹국 혹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이제 어쨌든가 동맹국 같은 그 개념에 같이 서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서 미국과 정보 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5일 그 2025년도 회계연도 연방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요구사항 지침에 따르면 기관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성숙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요구를 해야 되며 구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니스트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CSF랑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과의 연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현재의 성숙도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가 성숙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대해서 이제 지침을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 산업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제로 트러스트로 도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미국은 이미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있는 상태고 많은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제로 트러스트와 유사 혹은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시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가속화하는 방안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기본 보안 모델을 통해서 그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업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조카 은행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고 이 세시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로 트러스트 관련 시장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 뭐 한 1891억 엔 정도였다면 2029년에는 5년 사이에 2935억 원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제로 트러스트 시장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데도 이렇게 사이버 보안 지침을 2025년 3월 31일부터 발효해서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동적 접근 제어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이 발간됐습니다. 처음 23년 7월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이 나왔고요. 이때만 해도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그래서 니스트의 800-207이라든지 DoD의 제로 트러스트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은 그 C사의 머추리티 모델, 성숙도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1.0에서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이 제로 트러스트를 꼭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하는 소개 문서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좀 많이 해봤고요. 진행을 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다. 왜냐면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아직은 잘 못 느끼겠다. 임원진이 보안 의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 관련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잘 모르겠다. 어, 인식성 제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같은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2024년 12월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이 발간이 됐습니다. 성숙도 모델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도입 절차와 방법론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망 핵심 요소에 대해서 27가지 기능 및 52가지의 보안 세부 역량과 성숙도 수준별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도입 후 보안 수준 평가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도 제공을 하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침투 테스트 기반으로 도입 그 성과를 체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방법론까지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C사의 성숙도 모델, 머추리티 모델 버전 1을 참고로 해서 1.0이 나왔기 때문에 성숙도 모델이 3단계였었습니다. 이후에 C사에서 성숙도 모델 2.0이 나오게 되면서 4단계로 늘렸고요. NSA 같은 데서도 성숙도 모델이 나왔는데 4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성숙도 모델을 4단계 수준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정의된 성숙도를 토대로 체크리스트도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기업망 핵심 요소별로 한 20가지의 기능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 기능까지 같은 것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 기능이라든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52가지의 보안 세부 역량 및 세부 역량의 성숙도 수준별 특징 같은 것들을 정의해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도입 과정에서 고려사항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해와 이해라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 인식 제고를 위해서 C레벨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도입 준비 단계를 좀 구체화했고요. 조직 내 역할 및 목표 방안 설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 도입을 했을 때 기업망 보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체크리스트와 침투 시험 기반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있었던 실증 사례 소개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2.0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 트래디셔널, 향상 어드밴스드, 최적화, 옵티말 이렇게 3단계로 있던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1.0의 기반을 2.0으로 증가시키면서 2.0으로 이제 새롭게 개정시키면서 초기 단계, 이니셜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이니셜 단계를 추가하면서 기존 초기 향상 최적화로 넘어가는 4단계의 성숙도를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내에서 단순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국내에서 한 단계를 더 늘리자가 아니라 C사라든지 NSA 같은 성숙도 개선 문서가 4단계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도 4단계로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도 수준을 기존 초기 향상 최적화로 늘리면서 각 필라별로 신원자식별, 기기 및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앤 워크로드, 데이터 이렇게 필라별로 각 4단계에 대한 내용을 나눠놨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4단계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식별자 신원에서도 이렇게 기능을 식별자 관리, 인증, 위험도 평가, 접근 관리와 같이 4개를 또 안에서 세분화를 시키고 그 안에 세부 역량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기능을 만들 때는 C사의 모델과 NSA 모델을 잘 합쳐서 기능을 만들었고요. 세부 역량은 DoD, 제로 소스 캐퍼빌리티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다 매핑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시성 및 분석, 자동화 및 통합에 관련돼 있어서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도 기능으로 이제 세부 역량으로 추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성숙도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포함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 결국에는 거버넌스를 제외하고 거버넌스는 이제 규제나 규범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서 어떠한 성숙도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분석해 놨다. 그리고 국내 환경에 맞춰서 이런 식의 성숙도 단계를 가져가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형태의 문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면 기존의 레거시를 다 드러내야 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건 아니다. 기존 기술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연동시켜서 제로 트러스트의 성숙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론을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도입하면 그럼 100% 안전합니까? 라는 이야기들도 들어서 100% 안전한 건 없죠. 정보 보안에서 100%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 완화를 시키고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이렇다고 해서 100% 보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보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최적화 수준을 달성해야 되겠지만 모든 기관, 모든 기업이 다 최적화 수준을 달성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기업과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 수준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꼭 우리가 최적화를 가지 않고자 한다면, 기업과 그 기관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긴 플랜 하에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투 도입을 위해서는 그냥 기술 솔루션 도입이 아니라 결국엔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는 거고, 이걸 우리는 아키텍처로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직의 인식 제고와 교육이 필수적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았고요. 당연히 제로트러스트 도입하면 생성형 AI를 쓴다든지 클라우드를 쓴다든지 이런 데서 편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접근제와 보안 강화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후에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기술,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더 활용이 용이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업무 편의성 증대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CEO, CISO, 담당자나 관리자가 각기 해야 될 일이 조금씩 다르고, CEO가 스스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서를 토대로 CEO들이 제로트러스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우친 다음에, 그럼 우리 제로트러스트 도입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CISO가 올리는 로드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승인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런 그 조직의 역할론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도입 방안에서도 현재 as-is에서 to be로 가기 위해서 현재의 환경과 현황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성숙도를 가지고 우리가 매핑을 해봤을 때 부족한 영역이 어느 정도이고, 즉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갭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 방법론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아키텍처 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 놓아서 제로트러스트를 도입한 다음에, 그게 혹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면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 수준을 재설정하는 단계로 as is to be 단계로 잘 도입을 해야 되는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론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 기반의 평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부 역량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판단하고 향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 기반의 방법론과, 실제로 침투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제로 트러스트를 좀 도입하시고요. 한 다음에 다시 침투 테스트를 다시 한번 더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찾는 이런 식의 침투 시험 기반의 보안 수준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MS-P 같은 것과 인증 기준과 연계를 좀 통해서 실제로 ISMS-P를 받고 계시는 기관들에서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제로 트러스트가 어떤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어떤 영역과 ISMS-P가 같이 연계되는지를 보실 수 있게끔 같이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결론입니다. CSA에서 CCZT라는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CSA가 주관하는 세계 최초의 제로트러스트 전문 인증 프로그램으로, 제로트러스트의 거의 창시자라고 불리죠. 제로트러스트를 처음 얘기했던 존 킨더버그 포레스터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전문가로 참여해서 실제로 만든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트러스트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2.0을 발간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실은 제로트러스트 임플리멘테이션 리포트를 통해서 얼마큼 도입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 분야별 또는 기업 도메인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도입 전략 및 로드맵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로트러스트 도입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연구는 항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노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반티 같은 데서는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 게이트웨이에서 그 취약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시장 선점을 위해서 빠른 진입을 목표로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를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입 계획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으며 한 가지의 솔루션으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 솔루션들이 같이 결합을 하고 함께 가야지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RSA의 슬로건이 스트롱거 투게더였다고 합니다. 함께 가야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측면도 함께 가야 강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제로 트러스트의 현재 도입 현황과 가이드라인 2.0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어,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